이제 다음은 이제 민간의 대응인데, 민간의 대응은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피난인데, 이 피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민간에서 가장 흔하게 행할 수 있었던 대응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보면은 이제 전염병이 퍼진 마을을 버리고서 당시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인적이 드문 산간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많이 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이 괴질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이게 매개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를 통제를 할 때 이동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는데, 이 당시에는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제 피난을 떠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제 전염병이 더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피난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도 종종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동원 선생님 책 보면은 사진들이 있는데, 당시 이제 경기도 일대에서 콜레라가 유행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이제 짐을 싸들고 산에 올라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총독부에서 사진 찍어서 기록을 남겨놨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은 이제 이게 이런 피난을 통한 대응 방법이 20세기 초까지도 이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벽사인데, 이 벽사 역시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국가의 제사랑 비슷한 거죠. 이제 예방과 대응이 이제 성격이 같이 있는 건데, 일단 이 벽사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이 역귀를 달래고 몰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을 차원에서 우리가 뭐 옛날 마을, 요즘도 이런 마을이 있긴 있는데, 마을 입구에 이제 커다란 나무에다가 성황신을 모셔놓고 성황당을 차려놓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을 입구나 어귀에서 사당을 지어놓고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역귀를 막을 수 있는 예방하는 이런 제사를 지낸다거나, 아니면 역귀가 돌았을 때는 국가에서 변류제를 지내는 것처럼 마을 차원에서 역귀를 쫓아낼 수 있는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집집마다 이제 부적을 붙여가지고 역귀를 쫓아내는데, 이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1821년 콜레라가 유행했고, 그 이후에 콜레라가 발병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민간 차원에서 자주 했던 이 벽사 활동 중 하나가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고 그 콜레라 괴질의 이런 역비를 몰아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가 본다는 이야기 그건가요? 귀신이 고양이가 귀신을 본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 콜레라를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콜레라를 유발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쥐 귀신 때문에 이 콜레라가 생겨난다 라는 인식이 만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콜레라라는 질병을 그 당시 민간에서는 쥐통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이 쥐 귀신 때문에 생긴 이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고양이 그림을 이제 붙여놔야 된다 라는 그 민간 풍습이 유행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나름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귀가 병의 숙주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거의 대응 방법을 그렇죠. 잘 몰라서 좀 이런 방법들로밖에 해결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현상에 대한 어떻게 원인은 되게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근데 재밌는 건 이 신동훈 선생님이 책에다가 당시 이제 선교사의 글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 이 선교사가 봤을 때는 쥐귀신 몰아내려고 고양이 그림 붙이는 게 이렇게 미개할 수 없다라고. 고양이를 키우지 왜 부적을 붙이냐, 약간 이런 거네요. 재밌는 점은 신동훈 선생님은 그 당시 뭐 미국이나 유럽 상황도 별다를 바 없는데
왜 조선만 미개하다라고 하느냐. 그 차이가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되게 못 산 지역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딱 돌아봤을 때, 아, 그때 진짜 못 살았어. 약간 그렇게 한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미국이나 유럽도 이런 시스템 갖춰진 게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한 50년 남짓 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겪었던 그건 생각도 못하고 조선에 와보니까 되게 미개해. 그래서 되게 발전도 더뎌. 약간 이런 게 되게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이 되게 반영돼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이 의학사 책을 봤을 때 재밌는 점들이, 이게 서양인들이 보는 미개함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정말 우리는 미개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잔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 보는 것도 아주 재미가 쏠쏠한 것 같습니다. 이 의학사가 재밌네요.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스페님이 이참에 의학사로 전공을 이거 의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들이 해야죠. 의사분들이. 아, 네. 근데 이런 주술적인 방법 말고 뭔가 한의학적 방법도 강구가 됐을 것 같은데. 그 예, 그거 정량용이 뒤에 나옵니다. 또 뒤에 나와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뒤로 한번 넘어 가볼까요? 지금 다 됐나요, 설명은? 예,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이제 조선정보 차원에서 이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벽온방이라는 책들을 그 종류가 또 여러 가지예요. 벽온방이라는 것은 이제 큰 범주에 있는 이름이고 무슨 땡땡 벽온방, 땡땡 벽온방 이런 식으로 전염병이 들 때마다 이 서적들을 간행해서 배포를 하는데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의학적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의학적 지식 플러스 주술적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주술적 내용을 보고 민간에서 벽사활동을 활발히 펼치는데 이 벽온방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간 풍습, 동짓날에 팥죽을 먹는다든지 다음날에 청포물로 머리를 감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려 있거든요. 동짓날에 팥죽을 먹으면서 귀신을 쫓아낸다. 창포물이 어디에 좋다. 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있었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전통 문화화 돼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전염병을 막기 위한 예방책이었는데 지금 하나의 문화로서 전해져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 콜레라에 대해서는 이제 한의학적 대응이 있긴 있었습니다.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이전에도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의학적인 대응이 있었는데 이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1821년 이후에 청나라에서 이 콜레라를 치료할 수 있는 약제에 대한 정보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을 소개한 사람이 정약용인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다가 이 콜레라를 치료하기 위한 약을 제조하는 법과 침술 등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822년에 유행한 질병의 양상, 콜레라의 양상을 봤을 때 당시에 이 한의학적 처방은 실질적인 치료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당시 청나라에서 이 치료법을 소개받긴 했지만 청나라 자체도 이 질병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청나라에서 넘어온 그 약 제조법도 결국 청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결국 민간의학법이 넘어온 것이 아니었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조선과 청만의 문제였나 이런 비과학적인 대응이 근데 기존 연구들을 봤을 때는 이것은 조선과 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제 콜레라가 유행했던 유럽 상황도 조선과 청을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견해인데 당시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병 자체가 여기도 유럽도 인식은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불결한 상황에서 나타난 질병이다. 근데 이게
일상 질병인지 뭔지 모르는 상황이요. 저런 거 보면 한이 막 허준이나 대장금 드라마 보면은 온갖 병을 다 해결을 해주거든. 허준이나 대장금 같은 의원이 나와요. 근데 모르겠어요. 완벽한 치료법은 없죠. 상당히 한의학적인 방법이 당시에 얼마나 보편화가 되어 있었는지도 조금 의문이 들고, 과연 민간으로 한의원을 많이 찾았는지도 좀 궁금하고, 약간 양반들을 위한 그런 한의학이었지 않나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한약이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 허한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극복하게 만드는 게 그 주요 원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콜레라라는 거는 이제 수인성 바이러스 질병인데, 그러니까 균이 몸에 들어와서 이제 그 몸을 파괴시키는 건데, 사실 그 서양의학에서는 그 균 자체를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의학적인 어떤 그 방법이 과연 이 시기에 유행했던 콜레라에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됐을까라는 걸 생각했었을 때, 이 수평님께서 설명했듯이 그다지 큰 효과가 정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극복해서 하는 건 운이 좋아서 그냥 그게 되는 거고, 사실 균이라는 거는 그 없을 수 있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균을 없애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건강하냐 이 여부하고는 그 문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보면 이 시기에 이런 한의학적인 그런 게 효과가 별로 진짜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한의학은 대증 치료라고 많이 하잖아요. 증상이 이제 발현이 되면 그거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 그렇죠. 에, 태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양의학 같은 경우도는 약간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그 점에서 한의학이 콜레라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았나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이 정약용이 소개했던 목민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그 천연두 망왕해통이라는 책이 또 있는데, 네. 그 예, 질병에 대한 소개를 하고 치료법을 나름대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문제는 이 정약용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은 맞지만 전문적인 어떤 그 의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했던 것, 그다음에 기존에 한국에 전해진 어떤 여러 가지 의학서들을 종합해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모았을 뿐이지, 이분이 어떤 저술했던 그 책에 어떤 치료법이 있다고 해서 이게 곧 그 당시 어떤 질병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하고 좀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또 재밌는 점이 그 내의원에 이제 어이들이 있잖아요. 어이가 있는데 이 어이는 그 의관 출신이긴 한데 이 어이들이 실제로 그 질병 치료를 위한 뭐 약이라던가 치료법을 직접적으로 자신들 의견 개진은 잘하지 못해요. 대부분 문신 도제조들이 통제를 하고 아, 그 도제조들의 견해를 물어가지고 어이들이 이제 치료를 거의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택은 문신들이 한다는 거네요. 의원들이 예, 하는 게. 문신들이 많이 하죠. 우리 의견에 대해서 좀 한의사분들이 좀 언짢아 하실 수 있는데, 만약 한의사분들께서 보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진짜. 뭐 이때 한의학하고 지금 한의학은 진짜 천지 차이니까. 지금 이제 진짜. 서양의학적인 지식도 갖추고 되게 많이 발전해서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경험의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뭐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의 한의학하고는 전혀 별개죠 이때 하고 그 수준 차이 자체가.
다만 제가 처음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한의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도 이 정도의 처방을 활용하기에도 보급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특수한 제한적인 계층에서만 이 한의학의 처방이 그나마 이루어졌지, 일반 백성들은 이런 혜택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난이 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진짜 벽사의 선택밖에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하는 게 가장 이 사람들한테는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병이 안정되면 그때 돌아오는 그런 방법들이 제대로 된 어떤 치료나 어떤 그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앞에 말했던 그 정부의 대책들이 굉장히 뭐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대다수 사람 중에 굉장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다 돌아갔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갈까요? 네.